지구상의 6개 대륙 중 가장 늦게 위기를 맞이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거쳐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법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한국 측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자기 진단 등 어플을 이용한 솔루션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직 확산 초기이기에 한국의 모델을 도입하여 확실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멕시코 역시 한국식 대응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할리스코 주연방 하원 의원인 토나티의 의원은 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한국의 대응 능력은 놀랍다, 정보를 공유해주길 바란다 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죠. 한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의 작가이자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노아 하라리가 지난 20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 사태가 인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는 현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글로벌 위기가 지금 세대가 겪는 최대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부와 기계인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하죠. 역사가 늘 우리에게 증명했듯이 지금 사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긴급 처방은 천천히 이루어지던 모든 역사적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라면 수년간의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결정들이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하에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미명 아래 성숙되지 못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기술이 바로 도입됩니다. 한 국가 전체가 사회적 실험을 위한 피실험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의 선택. 둘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을 때조차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주임무였던 KGB가 2억 4천만 명의 인민들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있죠.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CCTV와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것을 강제화함으로써 중국은 신속한 통제가 가능했죠. 과거에는 근접 감시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밀착 감시로 진화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앞으로 세계는 점점 중앙정부의 감시체제를 정당화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분노와 기쁨, 지루함과 사랑 등의 감정조차 현 시대에 이르러서는 단지 감기나 발열처럼 생물학적 현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생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것이 당연해진다면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작할 수도 있을 테죠. 일각에서는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듯이 급격한 사회적 변화가 이끌어낸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는 이후 세계에서 당연시 여겨지니까요.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건강을 택할 것이 당연하기에 이러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알게 모르게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죠. 이는 곧 세계의 미래가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흐름으로 변모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개인정보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시민적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위기에 대응하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한국,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를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죠. 이들 국가들 또한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 폭넓은 테스트,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중앙 집권적 감시와 무서운 처벌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팩트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것이죠. 빅브라더의 감시 없이도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이익을 알고 정보를 숙지하는 시민들은 무지하게 감시받는 대중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이죠. 당장 수많은 병을 예방하는 행위인 손으로 비누 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누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염려하여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이 존재함을 알고 이것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수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은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현재 발생하는 경제 위기가 무엇보다 증폭되는 이유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벌 공조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오직 은폐를 통해서 그것을 저지하였지만 이후 한국에서는 자국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 전 세계에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고 있죠. 국가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고 겸손하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세계 각지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생산되고 있는 모든 의료 물자를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하고 배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테스트기와 호흡기 관련 물자가 중요하죠. 현재 중국이 마스크를 무기로 미국에게 고지를 점령하려는 태도보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키트를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과도 같은 국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발생했을 시 국가들이 전략 사업을 국유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위기를 전쟁의 적으로 여겨 이것에 대항하기 위한 모든 물자를 인류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유한 국가는 가난한 국가에게 물자를 지원하고 피해가 적은 국가는 타국의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사람들을 구할 뿐 아니라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추후 자국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들이 자국을 도울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제전선에서 또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국가들이 자기만 살자고 타국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특성상 더 큰 혼란과 위기를 초래할 뿐이죠. 과학자, 의사, 기자, 정치인, 기업인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왕래하며 교류해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국경은 개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들 간에도 자발적인 감시체제와 신뢰는 중요하기에 여행자들은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스크리닝하고 보고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옳죠. 여기서 또다시 한국의 어플 활용을 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상호 신뢰를 통해 제대로 확립이 된다면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가 역시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과 2014년 위기 당시 미국은 스스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의 위대함만을 강조하며 인류 전체의 미래는 다소 간과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죠. 유럽발 입국 금지를 선언했을 때에도 그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으며 백신을 개발하는 독일의 제약회사에는 10억 달러를 건네며 독점 계약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1위 국가가 이렇게 독단적인 노선을 취해왔으니 최근 들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행동을 어느 정도 보여도 이를 따르는 국가들이 몇 없는 것이죠. 이번 위기는 인류를 분열시킬지 단합시킬지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열을 선택한다면 위기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지만 단합을 택한다면 인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뿐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체제만이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유일한 해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이것에 큰 어려움과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소행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자유주의의 선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미국이 늑장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뒤늦게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그 성숙함이 덜하다는 선입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투명한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진영에서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모범과 희망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다급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화물회사 UPS는 화이자의 백신을 운반하기 위해 드라이아이스 생산을 시작했고 영하 80도씨까지 냉각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를 주문하는가 하면 미국 CDC는 한국에서도 생산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초저온 보관이 필요 없는 백신도 곧 나오니 초저온 냉동고를 사지 말라고 일선 의료시설에 권고했지만 일부 병원들은 1,000만 원이 넘는 냉동고를 찾고 있다고도 하네요. 그만큼 미국은 얼마간의 시차조차 더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후일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코로나 사태도 1년이 다 돼가지만 사실 효과적인 백신이 잘 보급되기만 하면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오직 백신만 있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며 시위에서 마스크를 불태우는 등 아직까지도 격리와 봉쇄에 항의하는 모습도 자주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백신이 개발, 배포되더라도 맞지 않겠다는 응답이 무려 42%나 나왔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믿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37%,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26%, 백신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다 라는 사람도 12%나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상점 폐쇄 등 통제 조치 법안이 통과되자 제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를 나치로 묘사하기까지 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아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을 수입한 상파울루 주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백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시민들이 모두 아주 무지하거나 몰상식해서만은 아닐 것이고 폐쇄나 통제에 반발하는 시민들도 저마다 나름의 사정과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백신이 있어도 해당 국가와 세계의 코로나 사태 진정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현상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독감 백신의 공포에 대응했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 코로나의 진짜 종식을 위한 완벽한 백신의 접종을 위해 한국을 또 배워야 한다는 논조의 보도를 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잘못된 정보가 혼란과 불신을 일으켜 백신 접종 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최근 한국의 독감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사례로 듭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확대했으나 접종 뒤 사망사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백신 공포가 일어났고 과학자들은 사고가 독감 백신과는 관련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퍼지는 백신 공포를 막지 못하면 백신 기피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독감 백신은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접종됐으나 신빙성 없는 주장에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한국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밀고 나가기 위해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이를 통해 백신 접종 운동을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라고 평하는데 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상관관계를 성급하게 추정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며 국가접종 사업에 불신이 생기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백신 반대 운동으로 이어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고 김우주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그저 빠르고 공격적이기만 했다면 위기소통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잘못된 보도와 음모론을 불식하고 관련 사망사고가 단지 우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빠르고 투명한 과학적 소통이 필요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노엘 브루어 교수도 한국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전 세계 백신 프로그램의 주요 위험 요소는 입증되지 않은 안정성에 대한 공포이다라고 말하며 그 사례로 일본과 덴마크가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 덴마크에서 HIV 백신 접종률이 50%나 감소했고 일본에선 한 해 만에 70%에서 7%로 떨어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버네사 아베 뉴욕대 교수도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며 백신과 사망 사건이 관계가 없다고 맹목적으로만 말한다면 불신만 크게 쌓인다.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과학의 바탕을 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예년보다 다소 감소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신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치 양극화가 독감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혼란을 일으킨 요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소상히 설명을 잘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지금 남은 과제는 시민들의 백신에 대한 공포나 거리두기 등에 대한 반발을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끝나고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올바르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한국의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에 대한 효과적 방역으로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찬사를 받자 서구 유럽에서는 난데없이 한국이 비민주적인 봉쇄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언론은 한국은 군사 독재를 경험한 순종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프랑스의 어떤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중국은 디지털 감시와 시민어학 기술을 개발했고 한국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고발 기술을 배우고 이웃 시민들을 감시에 돈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은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라고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보도들을 보다 못한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브레커 교수는 불과 몇 년 전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정부의 항의에 거리로 나와 정부를 끌어내렸고 전 대통령은 아직도 감옥에 있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다 라고 붕괴하기도 했는데 한 수 아래로 봤던 아시아 국가가 확연한 우위에 있다는 걸 시기하는 유럽 선진국의 거만한 속내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마스크도 안 쓰고 상점 봉쇄 전에 축제를 즐기던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완전히 도시를 봉쇄하고 이동 제한을 어길 시 벌금이 이탈리아는 700만원, 프랑스는 500만원에 6개월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스페인은 돌아다니다가 타인을 감염시키면 벌금이 무려 60만 유로, 우리 돈 8억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도 한국보다 훨씬 오래전에 시행되었는데 로마에서는 마스크를 걸치고 있는, 즉 턱스크 상태이기만 해도 벌금이 최대 3,000유로, 우리 돈 400만원, 프랑스 130유로, 독일 150유로 등 20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역 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애써 들추려는 유럽인들의 노력은 결국 자가당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결국 유럽이 그렇게 비판했던 한국인들은 아무 통행 제한이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인들은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봉쇄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유명한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일부 유럽인들의 한국에 대한 비판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탈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이 마스크 착용, 빠른 진단과 검사, 격리 조치를 선택한 한국이 아닌 무조건 도시 전체를 폐쇄한 중국 모델을 따랐다는 건 인류의 불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에 마스크 착용을 하고 한국을 따라 했더라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을 상황에서 유럽은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중국식 봉쇄와 격리 지침을 내렸다. 적시에 마스크와 진단검사 키트 생산에 돌입했을 경우 들어갈 비용은 격리와 차단으로 인해 전 세계에 일어난 불황으로 인한 비용의 1만 분의 1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원류라는 거만한 자세로 한국을 비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정작 중국 같은 독재 국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이죠. 중국은 여러 데이터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동시다발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천 명이 있는 병원을 통째로 격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에서는 화물 운반 근무자들이 확진을 받자 공항 근무자 전체를 검사하기로 했는데 정말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深夜11 검사 받으려다가 다 전염되겠네요. 아무리 중국인들이 질서를 안 지킨다 해도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군중들은 큰 공포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또 아직도 코로나가 중국 기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코로나 유입은 미국산 돼지머리 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예시인 과학적 데이터의 공개나 불안해하는 시민들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신들도 백신을 개발했다는 중국이 또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백신의 문제는 데이터의 투명도가 결핍된 것과 중국 정부의 우회 추월의 방식에 있습니다. 시노팜과 시노백의 백신은 3상 시험을 완료하지 않았고 아무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미 100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접종했고 브라질에도 수출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통상적인 약물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에게 검증된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주사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0건의 백신 관련 스캔들이 발생했었는데 수십만의 아동들이 문제 있는 백신을 접종받았던 유명한 창성바이오 사건도 있었고 시노백도 백신 스캔들을 일으킨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시노백의 총경리 즉 CEO가 백신 제품을 허가받기 위해 감독하는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폭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백신 개발에서 우회 추월을 하려고 하고 법규까지 바꾸려 하면서도 동시에 백신 외교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 뿐만 아니라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국가가 중국 백신을 얻을 수 있게 대출까지 해줄 계획도 있다고 하고 WHO를 통해서 전 세계 주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20억 개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참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한국의 방역 성과를 흠집내던 서구인들도 코로나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서는 한국 같은 과학적 접근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국을 거론합니다. 정말 끝나기 위해서는 방대본에서 밝힌 바와 같이 5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의 부작용이라도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백신 선택을 하고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여러 가지 소통을 한 이후 그래야 대다수의 국민들도 불안감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다시 듭니다.